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 간에 벌어졌던 공방은 앞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어떻게 될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았습니다. MB정부 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언론 감시 문건을 제시하면서 고민정 의원이 한덕수 총리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한 총리는 질문 내용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국회법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그 문건이 진짜인지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답하더군요. 하기야 여당 의원조차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판이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보내주십시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글, 또 공감이 가는 글 두 분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되시면 저희 스픽스 이메일로 닉네임,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스픽스 백운기 정치본색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권유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구독자가 38만 명이 됐던데요. 와, 왜 놀라세요, 장성철 소장님? 역시 백운기 앵커님 오시니까 숫자가 계속 쭉쭉 올라갑니다. 많이 늘다가 요즘 좀 주춤했어요. 그동안에 처음에는 하루에 10,000명, 일주일에 10,000명 그러더니 이번에는 10,000명 올라가는데 한 열흘 걸리네요. 요즘에 전체적으로 유튜브 김도수 소장, 그렇죠. 좀 진보 쪽, 우리는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지쳐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유튜브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좀 특정 그 유튜브에 좀 몰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여러 가지 뭐 좀 이게 정치적 공방이 되고 그러니까 다들 약간 지친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패기 있게 못 싸워주니까 좀 힘들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상당히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윤 정권의 어떤 잘못된 전횡에 대해서 맞서 싸워줘야 되는데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니까 이제 유튜브도 옛날에 이제 지상파를 안 보고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 봐도 변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래 좋은 공론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스픽스에 좀 애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준혁 교수님은 개인 유튜브는 안 하시나요? 저는 아주 최근에 유튜브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네. 유튜브는 뭐 이런 시사평론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일본하고 관계 때문에 이제 한일 간의 역사 문제 이야기, 그래서 고대 외구의 침입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제강점 시기까지 한 뭐 6, 7분 정도 해서 지금 시리즈로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 시의적절한 내용이네요. 예, 그 이제 지난주에 대마도 정벌까지 올렸고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일본이 대장경을 갖다가 8만 대장경 갖고 가려고 끊임없이 막 그랬거든요. 원본을 갖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았던 세종대의 이야기를 갖다 이제 내일 올릴 겁니다. 김준혁 뭐예요? TV. 유튜브 제목이? 김준혁의 역사 새로 고침입니다. 역사 새로 고침. 예, 저는 뭐 그냥 제 특화된 역사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독도 가신다고 네. 정치본색 못 나오셨는데 네. 독도 구경하셨습니까? 이제 배 안에서만 봤고요. 입도는 못했습니다. 입도는 예. 못하셨군요. 예, 풍랑이 지금 심해가지고. 심하니까. 네네. 그 독도 보는 것도 특별히 그 좀 뭐라 그럴까,
하늘이 좀 내려줘야 된다. 3대가 덕을 쌓으면 들어간답니다. 우리 김정욱 교수님이 독도 박사입니다. 독도 경비대 근무하셨잖아요. 예, 전 2달 동안 살았습니다. 거기서. 진짜 조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이제 새벽에 4시부터 6시까지 경비를 쓰는데요. 사방으로 해가 뜹니다. 아, 그러면 진짜 미칠 것 같이 아름다운 조국을 보면서 아, 진짜 이 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반일의 이 기운이 그냥 무럭무럭 거기 있습니다. 정말 독도 경비대 근무하고 그러면 애국심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아, 이게 저는 이제 그전에는 운동권이었습니다만 진짜 그때 가서 조국애라는 거 진짜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운동권 일부러 독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애국심이 생긴다고. 예. 장 소장님 조금 아까만 한 말씀 하시려고 하셨는데. 네. 예. 구독자 50만 명 되면요. 독도에 한번 저희 스픽스 멤버들 가셔가지고 아, 방송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좋은 생각인데요. 네. 아, 역시 예. 늘 아이디어가 보통 분이 아니야. 하늘과 바다가 허락해 준다면. 네. 허락해 줄 것 같아요. 네. 장성철 소장께서 항상 아이디어가 넘치는 네. 분입니다. 예. 헤어스타일도 멋있고. 감사합니다. 지금 염색하신 거예요? 염색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네. 빠지는 순간이 더 멋있는데요. 네. 헤어스타일이. 사람이요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채울 때보다 빠질 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글쎄 그 말입니다. 고은 선생님 시 중에 올라갈 때 보지 못하고 내려올 때 보았네. 이것처럼 오히려 빠질 때 더 멋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네요. 제가 요즘에 힘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여기저기서 욕먹고 있어가지고. 용복은 오래 되셨는데 뭐 이제는 단련도 되셨겠죠. 요즘에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욕을 오래 먹으면 그것도 내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답변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뭐 좀 뭐라 그럴까 희말태계가 없다 그럴까 그러더니 요즘에는 좀 전투적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내년도 4월 총선 때까지는 내가 국무총리직은 계속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과감하게 본인의 생각도 얘기를 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하게 옹호도 하고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가 보장된 것 같다. 왜냐면요, 지금 총리 바꿔버리면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인사청문 해가지고 그 본회의에서 동의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럼 총리 비워놓고 가야 되니까 당분간은 내 자리는 여기 공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 의원수까지 마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 기조 철학에 제대로 동의하지 않으면 다 정리해버린다 이 말 한 뒤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기본적으로 전 물론 민주당 의원의 질문부터가 잘못됐다고 봐요. 국정을 운영하는 대정부 질문 그 장에서 오면서 마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의원이나 마실 수 있어요? 라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총리나 저는 둘 다 독인 객인이다. 예. 둘 다 비판받아야 하는데 적어도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라면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게 맞지 거기서 의원한테 신경질 내고 화내는 게 맞습니까? 전 상당히 부적절한 답변이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가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제도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움직임과 관련해서 설전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MB정부 시절에 홍보수송실 요청으로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문건 제시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했는데 상당히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원전보도 유도라는 것에 대해서 총리의 분명하게 생각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자료의 진정성이라 할까 또는 그 일종의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꼭 믿어야 할 그러한 책임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민정 의원님이 오늘 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국회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되는 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 서류와 관련된 거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저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일주일, 2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리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또 총리님께도 유감입니다. 어떤 저도 질의를 유감입니다. 하든 어떤 저도 질의를 의원님에 하든 대해서 거기에 유감입니다. 대해서 맞다 아니다 혹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리고 의원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뭐가 유감입니까? 지금 싸우자고 여기 나왔습니까? 언론사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메카시즘적 마녀 사냥, 언론 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런 문건, 이런 류의 문건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총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이런 류의 문건이 그러면 대단히 합당하다고 보시는 유감스럽고 겁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날에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김두수 대표. 이제 막 하자는 거죠. 예. 예.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좀 뭐 국회 답변에 미적미적하거나 조금 자신 없거나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데보다는 훨씬 비상식적이고 뭔가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미적미적한 줄 알았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심정 때문에 이제 그게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요즘 보니까 본인도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이제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고 이제 마음을 딱 다잡은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아주 이제 공격적이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나 모든 자료가 지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피해간 거거든요. 그리고 피해가는 걸 넘어서서 일종의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뒤에 이제 고민정 의원이 물었던 이유도 만약에 현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건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조차도 답을 거부해버리면서 유감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국무총리가 국회의 답변은 국회의원에 대한 답변만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답변이다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여야 관계나 국회 전반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뭔가 좀 이동관 특보 문제 이런 거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정폭시켜 나가는 예. 정쟁의 앞장서는 전쟁의 장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건은 밀어붙이겠다 그런 의도가 여러 군데에서 읽히긴 합니다만 일단 이제 한덕수 총리 답변 태도만 놓고 본다면 근데 장성철 소장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원래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보내면 답변 안 해도 되게 돼 있습니까? 그러한 징벌 조항은 없습니다. 답변 다 해야죠. 왜냐면은 저희가 그냥 대정부 질문 바로 당일날 다른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48시간 전에 이렇게 보내는 것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요지서를 전달 안 했다고 그래서 저 답변 안 할래요. 이런 거는 좀 처음 봤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그걸 보내도록 돼 있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지금 법대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만약 법대로 하자 그러면 총리가 더 힘들 거예요. 의원들이 만약 법대로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저런 태도는 아마 방침이 쓴 것 같아요. 예.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장 가서 장관들이나 총리는 의원들에게 밀리지 마라. 예. 지지 마라.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내가 다 뭐 당신들 보장해 주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은 전 고민정 의원을 지지하지도 않고 고민정 의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민을 대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공직자들, 정부의 중요한 관계자들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의원의 질문을 비상식적, 비합리적이라고 일국의 국무총리가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이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재욱 교수, 아무리 봐도 한덕수 총리의 저 답변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이 저는 느낍니다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제가 또 일종의 생존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국회에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나오면 싸운다. 이런 어떤 철칙들이 세워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올 것 같으니까 그런 우려와 관련해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요구해서 이 문건이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이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방송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위 언론인을 사찰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이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소위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언론 장악,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문서가 가짜니 진짜니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왜 이런 우려가 생겼느냐. 일단 2개월밖에 안 남은 현직 방통위원장을 면직을 했는데 법률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했다고 그냥 해버린 건데 그렇기로 따지면 김관진 전 장관 국방혁신위원인데 이분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반헌법적 행위라고 법원에서 유죄를 받으신 분이 대통령 직속기관의 부위원장이 됐고 김태효 국가기밀 유출한 사람이 최종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그 사람을 채용을 해서 사면까지 복권시켰어요. 이런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소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 이 정도로 막 가는 이유는 과거에 이동관 특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전 여기서 총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아, 총리는 이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 하시면 되겠어요. 김준혁 교수 보시기에도 총리가 확 많이 바뀐 것 같죠? 예, 저는 뭐 완장을 차고 나서는 뭐 그 앞잡이 같은 모습, 예, 그런 모습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신문 총리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면서 식물 총리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조폭들이 있으면은 그 앞에 이제 오히려 뒤에 제일 큰 대장은 뒤에 있고 맨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치는 이제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는 내용들인데요. 사실 그 국무총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품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가 당시 품격 있는 답변 이런 걸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대선 후보까지 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낙연 그 지금 총리에 대해서 뭐 지지하거나 옹호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역대 그 국무총리들은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비춰봤을 때 그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어떤 저런 태도들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의 지지는 뭐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엄청나게 까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무총리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이다 이렇게까지 맞받아치는 것은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찾았던 남자친구 상식이님 오늘 들어오셨네요. 교묘히 피해가려고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서 되레 화내는 짓이 상식적인가요? 본인의 행동을 보고 상식 운운하시지. 지금 도대체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지금 상식을 안 찾으면 저는 걱정되는 게 조금 있으면 이제 상식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비틀릴 것 같아요. 완전히 뒤틀릴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장성철 소장 어제 그 얘기 들으셨죠?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네. 아니 아무리 이동관 쉴드 채워도 한계가 있지. 지금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방통위원장 되면 안 된다. 그 말은 이동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까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침에 그 문구, 그 문장을 갖고 이제 다른 방송에서 비판을 좀 하고 왔는데 이용호 의원이 지금 본인의 속내를 너무 가감없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이연타석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저번에 오인회 때문에 당 지도부로부터 경고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어제는 또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던져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을 하기에도 적정한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좀 옹호하고 방어하고 억지로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무리한 말이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은 또 이런 식으로 해명을 좀 했었거든요. 뭐라고요? 현재 방송 환경이 좌파에게 예.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그 환경이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것이다. 정상적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뭐 해봤던 그 노하우가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어느 자리에서 또 그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뭘 잘못 먹어서 말이 꼬였다. 그렇게 얘기해야 그게 또 상식적인 해명이지. 그걸 말해놓고 그렇게 들으라고 이야기하면 그 듣는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실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 말을 잘못했다고 해야지. 뭐 저한테 그러세요, 근데. 혼자 계시니까 여기. 아니 근데 저는 김준혁 교수님 하신 말씀에 약간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낙연 전 총리가 되게 대정부 질문 나와서 죄송합니다. 품격 있게 야당 의원들에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시에 초창기에 이낙연 총리가 야당 의원들을 되게 조롱하고 좀 비아냥거리고 여러 가지로 좀 공격을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지지층의 환호를 받아가지고 민주당의 대권 후보군으로 올라선 거지. 저희 보수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총리가 나와가지고 야당 의원한테 저렇게 말대꾸하고 반박을 하고 저렇게 혼내는 형식으로 하느냐. 아니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의 진짜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말 표현을 굉장히 부드럽고 예. 신중하게 했다. 그렇게 보자면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잘했어요. 이낙연 총리보다 훨씬 더 잘했던 모습이었는데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웃으면서 근데- 때리는 게 더 아니, 근데 얄밉고 나쁜 지금 이제 거지. 한덕수 총리는 아니 너무 수준이 낮잖아요. 그건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저렇게 하면 안 동의하는데 되지. 근데 장성철 소장이 비교를 제가 적절하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낙연 총리는 네. 그러니까 이제 밀리지 않고 이렇게 받아쳤던 부분들은 같은데 표현이 이렇게 좀 직설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그렇고 정 비교한다면 이해찬 총리 이해찬 총리도 그렇고. 이해찬 총리 스타일을 지금 좀 닮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가. 이해찬 총리가 좀 거칠었죠. 맞습니다. 예. 예전 총리는 뭐 혼내기도 하고 예. 뭐 정말 열을 내서 말씀하시는 정도까지 이제 아주 적극적 대응을 하셨고 그게 이제 국회의원 경력이 오래됐고 또 본인 스스로가 정치 아주 자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찬 총리 시절은 국회의원들을 지도하듯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총리 시절은 논리적으로 아주 그 아니 뭐 허점을- 논리적이에요. 저쪽의 이야기를 아주 웃으면서 그 말이 가진 허점을 아주 뭐랄까 한번 깊숙이 싹 쑤시는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또 장성철 소장처럼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그랬던 것 같으니까 장성철 소장은 본인 의견으로만 얘기를 하세요. 네. 뭐 다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또-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죠. 그게 조롱과 비아냥이었어요. 당시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더 불쾌한 거. 그러니까 막 인상 쓰면서 때리는 거랑 막 웃으면서 막 때리는 거랑 웃으면서 때리는 게 더 기분 나쁘다니까요. 당시에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총리는 신문 방송도 안 봅니까? 왜 이런 사실도 모릅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방송 보지 않습니다. JTBC를 자주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해가지고 이제 열불 나게 하긴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나부치거나 막 가르치려고 덤비거나 막 이런 쪽은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고민정 의원이 질문하려고 했던 본질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MB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실이 요청해서 국정원에서 이런 언론 문건 작성했는데 이런 문건을 작성했던 책임자가 어떻게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오르려고 한단 말이냐. 그것은 옳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총리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총리가 노회하지 않습니까? 지금 총리 두 번째 하고 그 전에는 그나마 뭐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와서 망신을 사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그 노회함을 이용해서 그냥
그 문건을 내가 어떻게 사실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건 좀 비겁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바닷물 문제로도 비굴하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시겠다라고 얘기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대통령한테만 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염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공포스러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리라고 얘기하면 그런 국민적인 우려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얘기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면서부터 얼마나 정치권이 흔들렸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단지 그냥 예를 들면 이동관이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이 시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동관을 왜 대통령이 내정하려고 할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선거 전략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을 가지고 저희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큰 거죠. 그걸 막겠다고 하는 거라면 총리도 여기에 맞게 만약에 그 문서가요 진짜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매우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그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는 측면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모든 상황 자체가 어떤 지금 국정 운영의 일반이 아니라 내년 4월 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다 반영하고 있다. 근데 이 얘기는 정확히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위 대통령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거 나중에 잘못되면 이거 다 이런 거 다 탄핵 사유죠. 뭐 이런 게 대부분 다. 전진하는 정어리 때님 미리 질문지 안 받은 건 대답도 못하는 총리 스스로 판단해서 답도 못하는 총리라면 세금이 아깝습니다. 임금님 기획 캔디님 속보 한덕수 국회에서 노익장 과시 경웃민님 내가 보기에는 윤 지지율 까먹으려고 퍼포먼스 한 듯 크크 찢어진 백과사전님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남윤승원님 공정 상식 자유 너무하네요. 정말 윤 정부 사람들은 도덕 공부 안 했나요? 다 초등학교도 안 다닌 분들만 정부에 있나요? 글자 모르는 분도 교양은 있습니다. 정충기님, 백앵크님 오늘은 장 소장님 측은하게 보입니다. 너무 질책하지 마세요. 아니 저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장성철 소장 근데 지난번에 장성철 소장 나오셨을 때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 왜 늦어지는가 제가 여쭤봤더니 청문회 2번 하는 거 피하려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보도 분석도 있었다. 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명 늦게 하는 것 그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다른 여론의 흐름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은 아니에요라는 의견의 보고서를 좀 많이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도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동관 수석이 이거는 잘못 살아왔다? 뭐 업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신다는 거죠. 대안은 누구?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수석이 지명될 것은 맞는데 여권 내에서도 이동관 수석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여론들이 계속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워하는 거는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이동관 수석의 논란이 있잖아요. 3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녀 학폭 문제, 그리고 MB 정권 시절에 홍보수석으로서 했던 부적절한 문제, 그리고 2018년, 19년도에 패널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청문회 과정 중에서 이동관 이제 지명자 예를 들면 뭐 농지법 위반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건 이제 사소한 거고.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질 거란 말이에요. 그거 무시하고 그냥 임명하더라도 와, 저 사람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왜 저런 사람을 임명하려고 해? 결국에는 방송 장악하려는 거 아니야? 만약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또 하나의 악재가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그렇게 썩 달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안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얘기를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인물들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쉬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정부에서는 꽤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주옥 같은 말씀들. 네. 이동관 특보가 좀 야인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이렇게 뭐 방송을 좀 많이 했죠. 거기에서 했던 말들이 요즘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던데, 조국 전 장관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식은 다 부모를 닮게 돼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도 하시고, 유시민 이사장이 그때 조국 사태 때 그 최성해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했을 때, 그때는 또 전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존재 자체가 압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자신의 처지, 자녀 학폭 문제, 아들 학폭, 머리를 300번 찍게 했다라는 둥,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자기 자신 돌아봐야죠. 자기 아들 아닌가?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그 말은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걸 일이 있었던 때 아닌가요? 그러면 본인한테 해당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참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전화 함부로 하면 안 돼.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학폭 문제 가지고 담임교사, 이사장 본인이 전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맡아서 할 수 있나요?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주옥 같은 얘기들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저는 참 그 본인이 멘탈 갑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참 담대하다. 왜냐하면 보통 같으면 본인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막 어쨌건 사회적 논란, 부모 일까지 생기는데 그렇게 대담하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참 그 정신력이 좋다, 이렇게 우선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근데 다만 제가 요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는지를 알 수 있다. 일단 요 말만 하고 제가 팩트 두 개만 너무 얘기할게요. 인신의 인격에 관한 이야기. 아니요, 제가 무슨 비난한 게 아니잖아요. 안 돼요. 앞으로 진행될 시나리오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는 게, 시나리오란 단어가 어떻게 공교롭게 들어있는 거 보고 저는 그분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유명한 그 영화 대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너는 존재 자체가 영모다라는 그 유명한 사도세자의 대사가 있었죠. 근데 이 두 분은 거물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압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제 말은 저는 그 얘기를 우선 하고 싶은 분명한 거예요. 거는 저는 뭐 영화 대사까지 뭐 꺼낼 필요 없이 그냥 그 얘기 들려주고 싶네요. 뚫린 입이라고. 김준혁 교수님, 저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파렴치라고 하는 말하고 좀 약간 다르게 모렴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염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동관 전 특보의 저 이야기를 듣게 되면 모렴치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이동관 특보를 갖다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모렴치의 해방 이후 한국 역사상 가장 모렴치한 정권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조금 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올라갔다면 조금 좀 상식적이다. 저는 대통령실도 오히려 그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의중만을 따르는 그런 존재 집단인 줄 알았더니 나름 또 의견을 내는 존재 집단이라고 하는 걸 잠깐 알게 되는데, 기본 탓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름의 어떤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조금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한하고 그 전경원 전 교사가 YTN하고 인터뷰하면서 분명히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저렇게 덮으려고 한다. 이동관이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인간이라면 최소한, 그리고 이 정도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어떤 국민들을 위한 상식적인 애국심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김준혁 교수께서 파렴치, 모렴치 얘기하셨는데
하평파님, 저 인간 낙가죽 쇠가죽. 김희숙님, 저런 걸 보고 철면피라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김희숙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 소장,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다 그렇게들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울이잖아요. 그 집 거울 깨졌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우그러져 있거나 깨졌거나,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뭐 조국 때 내로남불이라고 숱하게 이야기해 왔는데 그보다 더 본인은 그 이야기가 다 나왔고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뭐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 중 한 명은 뭐 본인이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명까지 내가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무지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 점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을 저런 식으로 장악하면 내년 총선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꿈이라는 겁니다. 총선에 승리하려면 정책을 잘하고 민생을 돌봐서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대한민국 국가 비전을 잘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언론을 장악해서 그 수단을 하면 지지율이 오를 거다, 총선에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한 20년 전 생각 아닙니까? 그걸 아직도 하면서 저 언론을 장악해서 뭐 그냥 칼춤을 칠 사람, 그러니까 상식적이거나 이런 합리적인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사람으로 뽑아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이 했던 말, 자신이 했던 일, 자신의 길, 이제는 돌아봐야 될 나이입니다. 이동관 씨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역사 속에서 그 능지처참형, 살아있는 사람이 능지처참형된 사람 중에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김자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능지처참형시키게 만들었는데 본인이 그 죄로다가 똑같이 능지처참형을 당한 거예요. 저는 이동관 특보가 지금까지 자기가 한 저 말로 인해서 분명히 김자점처럼 능지처참형 같은 사형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코 방통위원장이 설령된다 하더라도 그 끝말이 끝내 안 좋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좀 근데 저는 저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동관 특보가 아직 지명도 안 됐고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본인의 해명도 좀 들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언론 보도 내용이라든지 어떤 특정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갖고 이렇게 막 매도하는 것도 또 이제 상식적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저러한 의혹들과 뭐 사실들이 대부분 뭐 인정이 된다면 방통위원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국민들께서 좀 판단을 하실 거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께서도 그 의견을 좀 충분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합니까? 기대해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그걸 아직도 기대를 합니까? 해봐야죠. 아직.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문재인 정권보다는 아직까지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합리화 상식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완해 나가고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해봐야죠. 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4년 남았는데. 견딜 자신은 있습니까? 아니 뭐 견뎌야죠. 네, 견뎌야죠. 저는 그렇다면요. 빨리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뭘요? 아니 할 건지 안 할 건지 국민이 이렇게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면 아니 적어도 군소리 안 하던 대통령실에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올라갈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 갔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내부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빨리 결정을 해야죠. 왜 국민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내정도 안 된 사람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되냐고요. 근데 나아진 거는 있잖아요. 그냥 그러한 보고서와 여론을 무시해버려가지고 바로 지명하지 않고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여론도 따져보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됐습니다. 장성철 소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해오름빛 아이디 쓰시는 분이 내 나이 또래인데 저런 사고를 가진 자가 같은 세대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적어도 민주화 시대의 젊은이였는데. 그런데요. 해오름빛님 그런 생각하실 만한데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60, 70대,
바로 그분들이 60 항쟁 때 넥타이 부대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언론 비상시국회의의 대변인을 맡고 계신 이필재 선생을 모시고 현재 언론 상황,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한덕수 총리가 보여줬던 태도, 아까 장성철 소장께서 아마 뭔가 좀 오다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뒤에서 막아줄 테니까 좀 제대로 싸워, 이랬던 거 아닌가 싶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심상정 의원 질문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그런 오다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지금도 양희동 씨의 죽음을 기획분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아니 주장하는 그러기를 건 바라시는 겁니까? 고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부위원장, 건설로드 부위원장 이 1분 가까이 수수방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짚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표현한 것이지, 고인에 대한 죽음의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왜 말리지 않았느냐? 말리지 않은 거랑 방조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저는 기획이라든지 방조라든지 이 이야기는 전부 저를 엉뚱한 번짓으로 끌고 가서 공격하려고 하는 뜻에서 짠 프레임이고요. 그거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저는 고인의 죽음이 아니라 저 위에 부위원장의 수수방관한 석연치 않은 행동. 유족들이 와 있습니다. 말씀 좀 삼가하세요. 저는 지금도 역시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도수 대표, 지금 방청석에 유가족들이 와 계셨던가 봐요.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이 역사가 아주 험난하고 고달프고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이렇게 어떤 국민적 정서로 지금은 돼서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애도하는, 뭐 전 세계 그런 나라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인데요. 원희룡 장관이 장관 되고 나서 사람이 뭐 변한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친구라서 좀 아는 사이지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뭔가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뭐 정치적 이득을 얻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이 자기가 좀 반성하고 이 부분을 사과하고 이렇게 사죄할 뭐 이 시기에 오히려 당당하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 정신없는 그 분신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어리둥절한 그 상황을 저런 식으로 해석해서 마치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나왔다고 해서 이야기하고, 지금은 그러면 자기가 그 부분을 수습을 해야지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정치인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저도 참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함이 없다.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원희룡 장관 부인이 과거에 했던 의학적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얘기했었죠. 저는 공자와 맹자가요,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국민이 보는 국회 현장에서, 그것도 유족이 계신 자리에서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런 발언이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사유체계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계속 하는 얘기가 가치 얘기하고 자유 말씀하시고, 이게 가장 바탕이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 발언하는 장관을 두고 있다면 대통령이 부끄러워서라도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근데 하필이면 건폭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을 경질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애초는 건 국민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게 되면 또 다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바꿔서 싸움만 벌이는 상황. 이것도 탄핵해야 되나요? 민주당에서 또 이런 사람들 탄핵을 해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밖에 안 듭니다. 유서대필 사건도 몇십 년 만에 이제 다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적어도 그런저런 걸 떠나서 장성철 소장 죽음 앞에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럼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정부의 공직자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장관이 이렇게 화면을 보고 느낌적으로 상황이 그랬을 것이다 라는 의혹을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방조했다라든지 수수방관했다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은 저런 얘기를 계속 하셔도 되는데 그냥 느낌적으로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 라는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원희룡 장관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앞날에도 그렇게 쏙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원장관도 사과해야 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수장으로 총리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또 민주당의 고영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또 사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지금 다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 민주주의의 기본은 저는 인간에 대한 존중. 조금 전에 우리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측은지심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시비지심도 있을 수 있고 수호지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애틋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원희룡 장관은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오만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수석 입학 혹은 뭐 소년급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때 우리는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남원정 뭐 이러면서 보수당 내에서 그래도 혁신적인 또 기득권을 갖다 타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했던 사람으로 잠시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주도지사 하면서 그 교통 1분 빠르게 하겠다고 그 아름다운 비자림을 갖다가 베어버리는 오만함.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제주도 분들만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그 비자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 예전에 장 수사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근택 변호사하고 라디오 방송에서 막 거기 설전 벌이고 막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공직을 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 아니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석연치 않다, 그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 뭐 대한민국의 국토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저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 하게 되면 이 국토를 얼마나 유린하겠습니까? 지금 국토를 제대로 보호하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국토를 유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겁이 납니다. 참으로 오만하고 잔인하고 무도한 정권입니다. 21도 한라사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이런 글을 주셨네요. 이동관 씨에게 장제원 씨가 했던 말 그대로 전하고 싶네요. 자식에게 문제 있으면 공직자 자격 없다. 이동관 씨, 장제원 씨 왜들 이러십니까? 21도 한라사님은 슈퍼챗 보내주실 때 항상 숫자에 의미를 담아서 보내주시는 분인데 5만 원을 보내셨어요. 저는 5만으로 읽겠습니다. 예, 오만한 정부를 꾸짖는 의미로 보내주셨는데 21도 한라사님 감사드리고요. 스픽스 글래머 화장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국회 오만의 대열에 빠질 수 없는 또 한 분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번에 민주당 두 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이후 설명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격동시키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결될 걸 부결로 만들었다. 그런 말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랬을지는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하기 앞서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야당은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20명 발언에서 자극을 받아서 부결이 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그러게 돼서요? 모욕감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은
국회 대정부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상세하게 지적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님들께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은 못 찾겠던데요. 제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시는 의원님들은 뭐 라디오 방송에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틀렸다면 지적해라. 장성철 소장, 저 발언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조금 점잖하게 얘기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보수파 쪽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조금 좀 얄밉고 의원들을 좀 폄하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김병욱 교수, 대체로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이렇게 되게 하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어떤 팩트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정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아주 가장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한 번도 무죄추정의 원칙의 얘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의 얘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으로 들은 바가 없어요.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무죄추정이니까 법률에 불구속 수사하라는 거잖아요. 계속 끝까지 예를 들면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맨날 하는 얘기는 자기들의 수사권은 정당하다, 수사는 정당했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들 법무부가 얘기한 인권보호 수사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무부 훈령으로요. 강제 수사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된다. 강제 수사가 필요해도 권익 침해 정도가 더 낮은 절차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인신을 부족하는 방식으로 모든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자기들 스스로의 내부 준칙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체포 구속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구속 여부 판단도 매우 유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는 얘기는 아니 조합원 선거할 때도 30만 원, 50만 원이면 다 구속이 돼요. 이게 잘한 겁니까? 아니 30만 원, 50만 원이 가는데 인신을 구속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그런 가치를 들이대면서 국회의원들한테 바로 앞에 20여 명에 대해서 다 유죄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법무부 장관을 우리가 국무위원으로 두고 대한민국이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틀린 말 한 게 없다고요? 다 틀린 말이잖아요. 헌법과 법률을 다 어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뻔뻔스럽게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법무부 장관. 이거 또 탄핵 사유네, 보니까요.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재판상의 큰 원칙이라고 봐야지 그것을 조사나 수사 과정 중의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자를 수사를 합니다. 야, 근데 너는 무죄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를 해봤자 너는 무죄가 나올 거니까 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니까 수사해봤자 뭐 하겠어? 수사 안 할래. 이럽니까? 검사는, 그리고 뭐 검사를 뭐 산하에 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저렇게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통해서 조사 수사를 제대로 해야죠.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쨌든 재판 과정 중의 원칙이어야 된다. 조사나 수사 과정 중에서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대입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 우리나라 범죄자를 다 못 잡아들여요. 아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검찰은 기소하는 자고 변론하는 자가 재판을 벌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그 자가, 그러니까 그 소위 유죄라고 검찰이 추정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인권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30만 원, 50만 원도 조합장 선거에서 문제가 있어서 구속이 됐는데 왜 국회의원 구속 안 되냐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가장 하위도 무조건 인신구속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인신구속이 쉬운 얘기입니까? 감옥 들어간다는 얘기를 갖다가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죠. 반인권적인 사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육성이 나왔잖아요. 돈을 어떻게 모으고 돈을 어떻게 나눠주고 돈을 어떻게 뺏겼고 이런 것들이 다 본인들 육성으로 나왔어요. 본인들의 말과 육성, 그거보다 더 큰 증언이 어디 있어요? 증거가 어디 있고.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토론입니다. 김도수 소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동훈 장관 왜 저러는 건가 하는 겁니다. 한 20년 전에 드라마가 있었는데 잘났어 정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 정말 잘났네요. 잘났는데 장관이면
국회에서 그냥 그 사실 그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하고 거기에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냥 판나라 콩나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20명이 범죄자 혐의자가 있고 이 사람들이 여기 투표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거기 그러면 그 민주당 국회의원 20여 명으로 추정된 사람은 그날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결국 그런 행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 중심에 서고자 하는 자기가 반드시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는 어떤 콤플렉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자기의 능력을 그 영역에서 자기에 집중되는 자기 이야기를 다 속 시원하게 한다고 자기는 생각하는지 몰라도 보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부결로 난 거고 부결된 이후에 모욕감을 줘서 단순히 부결된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 즉 개인정보 누출 때문에 압수수색하고 국회를 수색하고 또 특정 국회의원의 압수수색하고 남발을 그냥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지금 남발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 이런 게 다 결합돼서 그날 투표한 거거든요. 지금 노조도 때려잡고 뭐 온갖 거를 다 때려잡는 이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판단을 한 건데 단순히 자기 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김준혁 교수 혹시 한동훈 양반은 매일 아침 집을 나서면서 거울을 보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틀리지 않아. 나는 오늘도 틀리지 않을 거야. 이러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것까지 아마 알 수가 없는데 예전엔 말입니다. 궁궐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창덕궁에 들어가게 되면 천이 흐르고 경복궁에도 천이 흐르거든요. 천을 지나야지 조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천을 왜 만들었느냐? 그 천이 뭐 악기가 다녀서 뭐 그 석수를 만들어서 붙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천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명경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밝은 거울의 물이다. 그래서 옛날 관료들이 그 거울을 보고 그 물을 보고 내 마음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보고 그래서 내 마음 깨끗한 걸 확인하고 들어가서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 이게 바로 조선시대 때 정치 철학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궁궐을 조성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전 기본적으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 옛날 역사서 사마광이 썼던 뭐 자치 통감, 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거울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거울이 없이 자기를 갖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국정을 운영한다. 저는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김두수 선배님한테 왜 저러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다. 기본적으로. 왜 배우지 못했느냐.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혜도 지성도 덕도 없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을 유배 갔을 때 사의제라고 하는 편액을 걸었습니다. 선비가 해야 될 마땅한 4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생각을 맑게 해야 된다. 두 번째가 말을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옷을 단정히 입고 네 번째가 행동은 장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생각도 맑게 하지 못하고 말도 삼가하지 못합니다. 정치인이 말을 삼가하지 못하고 저렇게 입이 나오는 대로 아까 뚫린 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뚫린 입대로 이야기한다면 나중엔 뭐가 되느냐. 자기가 뱉은 말로 자기가 결국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지식은 뛰어난 우리 한동훈 장관이 덕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공부를 다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불편한 그게 뭐냐면 제가 뭐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긴 한데 한동훈 장관이 저 체포동의안을 뭐 제안을 하면서 했던 부적절한 말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민주당의 의원들에 대해서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서 원고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지만 선거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돈으로
대의원들을 매수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다 육성으로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줬고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더 크게 잘못된 것으로 봐야지 한동훈 장관의 저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 부분에만 국한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고요. 네. 한동훈 장관이 왜 저러는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태도 그 부분에 관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장성철 소장께는 그 부분을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정부가. 물론 이제 법에 따라서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법치가 정치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 정부가 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을 공직에 앉히려고 하고 법치를 얘기하면서도 방송에 나와서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한다고 보수 참칭 패널로 정해서 공문을 보내서 출연시키지 마라고 얘기하고 그럼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잘못됐죠. 예. 그러니까 법치도 제대로 못하면서 법치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끊임없이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전 지적을 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진보 쪽 패널 분들보다 아마 제가 더 심하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한동훈 장관의 발언의 부적절성과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좀 동등하게 놓고 좀 비교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장성철 소장은 보수 패널이고 보수시니까 4년간 잘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뭐 끝났는데 견디기 다 아시면서. 자, 국회에서 국민들 마음을 참 혼란하게 했던 사례들을 봤는데 그렇지만 꼭 그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분통 터지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더군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이죠. 김예지 의원이 어제 상당히 좀 울림이 있는 대정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제 소개한 언론들도 꽤 많았던데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 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두수 대표 대정부 질문 끝나고 여야 의원들의 박수를 다 받은 국회의원이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군요. 예. 저는 감동적인 연설이 일상의 국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회가 지금 여야의 어떤 첨예한 대립 때문에 맨날 이제 싸움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국회에서는 서로가 생각과 뭐 많이 공유하며 서로 배우고 서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부족했던 걸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계신 의원이 저런 말씀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경청하고 참 좋은 자세로 생각하고 우리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좀 저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당제에 기반한 대결 정치가 좀 지향되고 다당제에서 다양한 사회적 분야에서 그걸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래야 A와 B가 싸워도 C, D, E가 중재를 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이 개정돼서 다당제의 국회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건설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혜지 의원이 어제 그 강조했던 내용은 장애인 학대범죄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해서는 예산을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대정부 질문이었는데요. 어제 김혜지 의원은 26분간 대정부 질문을 했다고 해요. 원래 국회법에는 20분 이상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시각장애 등 신체 장애가 있는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별도로 시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6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은 26분 아니라 260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좀 정화되게. 그러니까 워낙 싸움만 하는 국회고 일 안 하는 국회라고 해서 국민에게 엄청나게 되면 신뢰를 잃은 국회인데 김혜지 의원처럼 진흙 속에 끈 그 핀 연꽃처럼 우리를 정화하게 만드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좀 더 플러스되는 앞으로 내용, 뭐 수사권의 축소 과정에서 발생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 학대를 당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수사를 갖다 요청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민주당이 좀 앞서서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 또 전장애인이 어느 순간 정부의 타겟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20년 이상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울부짖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인데 그냥 우리 잠깐 출근 시간에 시간 몇 분 뺏긴다라는 이유만으로 정권이 타겟을 삼아서 공격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들, 전 이런 행태들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소위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하는 이런 좀 진일보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도 이제는 살짝은 좀 곁눈질이라도 고개를 돌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혜지 의원이 피워놓은 연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향기가 품어져 나가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희망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장성철 소장 국회 오래 계셨잖아요. 네. 혹시 지금까지 들어본 대정부 질문을 연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기억에 남는 연설이나 질문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사실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일을 하다 보면요. 대정부 질문을 잘 못 들어요. 안 듣기도 하고. 본인 의원들 것만 준비하느라고? 네. 예. 그렇고 뭐 다른 일들이 많아서 못 듣는데 그냥 나중에 보도된 거로만 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어쨌든 박근혜 정권 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했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 그 연설이 대단히 용기 있고 잘된 문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야 대표들 그리고 의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혜지 의원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여야 공이 다 박수 쳤잖아요. 박수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김혜지 의원 같은 분을 내년에 꼭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출마한답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필요하고 감동적인 그리고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분들이 국회에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 또 들어오면은 또 4년 동안 적응 기간 끝나고 또 그냥 또 흐지부지 끝나요. 그래서 4년 동안 충분히 단련되고 이제서야 의정 활동이 뭔지를 알 정도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면 꼭 저 사람은 다시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공천 안 주고 그런 것 같아요. 저놈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계속 나오고 그럽디다. 저도 참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김준혁 교수님 아마 김혜지 의원의 대정부 질문 저게 더 많은 박수를 받았던 이유가 그 안에 보여줬던 극한 대립. 이건 뭐 정치가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국회가? 그래서 더 돋보였던 것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작년이었는데요. 그 국회에서 약간 진보적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는데 김혜지 의원실에서 주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전 100% 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한 줄 알았더니 그랬는데 이분이 안내견하고 같이 들어오시면서 그러고 이제 인사 말씀 하시고 자기가 중간에 좀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 그랬는데 나갔다가 다시 와갖고
끝내기 또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주최한 의원실에서는 나가면 안 오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그 역사 문제와 관련된 세미나였는데 굉장히 그 옳은 시각을 갖고 있구나. 제가 굉장히 놀랐고 그 뒤에 국회 몇 번 갔다가 애완견하고 같이 이 국회의사당 들어오는 부분, 의원회관 들어오는 부분 많이 봤는데 첫 번째 굉장히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또 좌우 중도를 아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국회가 좀 더 풍부해지고 국회가 풍부해지면 민생이 더 안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 장성철 소장님의 김혜지 의원의 재선과 관련된 내용 동의합니다. 예. 김보고님 진흙당 국힘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었네요. 그런 거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도 토론의 주제가 상식과 합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우리가 상식을 외쳤는데요. 이 정권이 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까지 우리 정치본색 계속 진실을 찾고 상식을 회복하는 노력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속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두수 대표, 김정욱 교수, 장성철 소장, 김준혁 교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는 언론 비상시국회의 이필재 대변인 모시고 현 정부의 언론 정책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들어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백운계 정치본색 2부에서는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언론 비상시국 회의라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비상시국 아닙니까? 대변인을 맡고 계신 이필재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언론 시국회의, 정확히 언론 비상시국회의가 아까 보니까 뭐 길던데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 개혁 저지와 언론 개혁을 위한 언론 비상시국회의입니다.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지난 3월 달에 만들어졌는데요. 예. 그 무렵에 우리 사회 그 민주화 운동 원로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서서 전국 비상시국회의를 꾸렸습니다. 전국 조직인데 이제 부문별 조직도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언론 부문을 저희가 맡고 있고 현재 한 130여 명이 활동 중입니다. 퇴역 언론인들입니다. 대표는 그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명의이사장이 맡고 계시고 뭐 동아투의, 조선투의, 뭐 80년 해직, 뭐 언론광장, 또 뭐 새언론 포럼, 또 좋은 기사 연구 모임 멤버들이 주축입니다. 3월에 언론 비상시국회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다면 이거 언론이 비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뭘 보고 이게 비상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지금 언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방송 장악 움직임입니다. 이미 우리 언론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그 기울어진 운동장, 이제 보수로 이제 그 보수가 과잉 대표되는 그런 보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그나마 공영방송들이 그 균형을 좀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방송 장악을 통해서 말하자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고 구체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뭐 방통위원장 면직이랄지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그 표출되고 있습니다. 예. 방송 장악이 첫 번째고 네.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비상이라고 보실 겁니까? 지금 그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가령 그 대통령의 이 소위 바이든 날리면 네. 그런 해프닝이랄지 예. 그에 이어서 MBC 기자를 이제 그 전용기에서 탑승 배제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움직임들이 그 말하자면 여론 정치랄까 언론의 그 건전한 감시를 받겠다는 그런 그 자세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의 언론관이 자유 언론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그 언론 장악 움직임이 결국 총선을 겨냥한 거라고 보는데요. 행정 권력을 이제 말하자면 이 접수한 데 이어서 이번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입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먼저 손에 넣는 게 말하자면 필수적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가 매우 위험해 보였다 이렇게 현실을 진단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중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을 때 제가 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 썼거든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언론 환경을 두고 서로 자기 쪽으로 반대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뭐 그런 인식은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말하자면 레거시 미디어를 이제 뭐 신문과 방송으로 이렇게 대변한다고 하면은 아시는 대로 뭐 신문은 이제 다 그렇게 판단을 할 거로 봅니다. 방송에 대해서는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하자면 정권이 이제 방송에 개입을 해서 그런 논란을 불렀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현재 방송의 구도는 전 정부 때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추구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방송이 독립적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 정권마다 부르짖으면서도 안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쥐고 나면은 당연히 방송의 협조를 기대하고 또 더러 뭐 요구한 일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지난 정부에서도 못했던 비판받아 마땅한 방송의 독립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루었다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성명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시킨 것도 문제지만은 민주당이 그 정치인 출신인 최민희 말하자면 전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도 저희들은 좀 문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래 그런 본령인 합의제 기구의 역할, 정부로부터 독립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령도 정비를 하고 그런 환경도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 말씀하셨을 때도 양쪽이 다 기울어졌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방통위원장 서둘러서 면직시키고 후임에 언론 장악을 했던 MB 시절에 이동관 특보를 지금 임명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서서 또 매우 뭐라고 그럴까요? 과격하다고 그럴까요? 또 그런 분을 또 방통위원장으로 야당에서는 또 추천을 하고 방통위원으로 이 진영 대립이 계속 되는 한 이게 좀 중심을 잡고 독립으로 갈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방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 방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회의 그 구성 자체를 정치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시민사회가 말하자면 주도하는 그런 구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방향성만은 뚜렷하다고 봅니다. 이동관 씨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뭐 학폭, 뭐 가해 무슨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동관 씨가 대통령 보좌관입니다. 대통령 비서입니다.
지난 정부 때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용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법무부 같은 그런 부처와 달라서 이 합의제 독립기구거든요. 거기에 대통령 비서가 안 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성향의 인물을 떠나서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더러 그분은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MB 정부 시절에 여론 조작 또 언론 탄압의 전력이 이미 그 검증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그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말하자면 방송 장악에 대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고 어제도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MB 시절에 작성됐던 언론 장악 문건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거 뭐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언론 시국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이동관 씨가 당시에 언론 장악을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팩트를 찾고 자료를 좀 모으고 이러는 구체적인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결국은 여론의 향배에 달했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며칠 성명을 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난 MB 정부 때 이제 그 이동관 씨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 당시 그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함께 말하자면 그런 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말하자면 이 정부가 방송 장악의 그런 그 의도를 노림수를 포기하라는 그런 이제 성명전을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지금 행정 권력을 차지한 데 이어서 입법 권력을 차지하고 또 아시는 대로 이제 대법원 그 대법관 인사에 사실상 대통령이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상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또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 시행령 통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법이 아까 상식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상식에 기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 기술자들로 이루어진 현 정부가 말하자면 그런 이 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저는 이제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고 보는데 시행령 통치라는 것은 결국 입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상권 분리 정신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분리하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두고 국민이 원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금 시국회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분리징수에 이제 의도가 있거든요. 예. 그 의도를 경계할 뿐더러 그럼 그 결과를 갖다 전망을 해보면은 분리징수했을 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제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내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만은 징수의 효과, 징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로 보고 또 징수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하자면 국민 제안 뭐 하여튼 게시판을 통해서 말하자면 수렴했다 그러는데 제가 중앙일보 초년병 시절에 여론조사를 담당했습니다만 그건 여론조사 아닙니다. 대표성도 없고 뭐 중복 투표도 가능하고 또 댓글도 중복해서 달린 게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알아보려면은 공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말하자면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97%가 찬성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우리 이필재 대변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KBS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공영방송 출신이고 또 제가 심지어 거기에서 수신료 프로젝트 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정부가 수신료 징수 통합 징수를 분리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뭔가 저는 지금 의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그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근데 꼭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정부가 공영방송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런 뭐 마스터 플랜이나 비전을 보여준 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가 됐든 공영방송은 독립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또는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 결과 꼭 좋을 수는 없겠죠. 긴 시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성과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꼭 좋다고 말하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이 그렇듯이 방송은 독립돼야 되죠. 정치로부터 독립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데 대한 비전도 없고 제가 보기엔 어떻든 말하자면 이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 여소야대 이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 수순으로 언론 장악 차원에서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언론 장악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당장 이제 목표는 KBS에 타격을 가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사의 사장 및 경영진을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KBS 사장이 그러면은 그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하는데도 그거하고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미 그런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의를 수용하면은 결국 분리 징수를 통해서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도가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김희철 사장이 고육책처럼 내놓은 제안입니다만은 정부가 받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그러나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이 분리 징수 문제가 뭐 타결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하지 않습니까? KBS도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방통위원장 물러나게 하고 지금 이제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임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 같습니까? 지금 KBS, MBC 다 바꾸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KBS, MBC 또 Y10 민영화 문제랄지 혹은 이 감사원의 지금 사무처장을 이제 방통위 출신으로 감사원 출신을 지금 기용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말하자면 그 외부 감사권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방송사와 방통심의위원회를 갖다가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친정부 인사로 경영진을 교체하고 방송의 내용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공영방송마저 정부가 장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현재 그 여론 지형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언론 지형이 이제 맞으면 만들어짐으로써 결국 그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이 언론이 나아갈 것으로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을수록 더 답답하고 답답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선 이 KBS도 분리징수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그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만한 대안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대로 된 공론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뭐 수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전국 시국회의가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언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주주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말하자면 그런 이 다양성, 이념적 다양성을 지금 말하자면 통제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오신 김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도어 스태핑 이제 중단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바이든 날리면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직접 주재원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기자들이 집요하게 그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음성 분석을 했다는 등 이런 자료만 내놓을 뿐이지 본인이 그날 어떻게 발언했는지는 본인이 언급을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듯이 했습니다만은 그 후 집권 후에 그런 행태를 보면은 결국 언론을 적대시하고 특히 이제 공영방송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감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자주 이제 자유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유엔 총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중에 핵심적인 자유가 이제 표현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이 말한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 사회 아주 탄탄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 체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반대하는 혹은 좀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은 다 체제의 적으로 지금 몰아서 그래서 말하자면 자유를 말하면서 사실 자유를 억압하고 있거든요. 언론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보수가 진화했습니다만 과거 뭐 반공 보수 시절도 있었고 뭐 서민 보수를 고청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저는 냉전 보수라고 봅니다. 이승만 시대의 그 냉전 보수로 회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퇴행이고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 이후로 아직까지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뭐 그동안에도 무슨 기자회견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직접적인 질문은 회피하고 싶은 거겠죠. 더러 이제 해외 순방 앞두고 외신들하고 기자회견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언론 현업단체들이 나서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의 대통령이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까? 그건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언론 현업단체가 나름의 한계가 있을 텐데 언론 현업단체 또 언론 시민단체 저희는 말하자면 퇴역 언론인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자가 이제 정립하는 그런 말하자면 관계를 맺고서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언론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을 한다 하면서 언제 한다는 얘기도 아직도 없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또 기자회견을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도대체라고 물어보는 기자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기자들이 말하자면 나름의 어려움도 있죠. 요새 모든 매체들이 다 인터넷판을 운영하다 보니까 경무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기레기니 심지어 기덕이 쏠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업에 있는 후배 언론인들하고 저희가 좀 대화도 하고 잘 또 풀 문제는 풀어가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애정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 비상시국 회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진영 대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필재 대변인께서 쓰신 책 가운데 진보적 노인이라는 게 제가 아직은 못 읽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진보적 노인 아직 노인도 아니신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본인이 이제 진보적 노인이다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만약에 하셨다면 지금 언론 비상시국회의가 진보 모임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언론 비상시국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역시 진보와 보수의 한쪽으로만 분류가 된다면 그냥 진영 논리에 묻혀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경계하는 게 진영 논리입니다. 저희는 진보 정체성을 뚜렷이 할 뿐이지 그래서 가령 민주당의 최민희 상임위원 추천도 저희는 반대하는 겁니다. 네. 철회를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모순 아닙니까? 지금 이동관 씨의 방통위원장 진임을 반대하면서 정치를 하셨던 최민희 전 의원을 상임위원 추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정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명시적으로 성명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CNN이 한국의 유튜브를 대한 언론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방송에서 아주 1위를 달렸던 김어준 씨가 이제 하차하고 유튜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겸손은 힘들어.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이런 현상들 그리고 또 이제 조금씩 유튜브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언론 지형이 좀 그쪽으로 갈 것 같다 예측하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이 유튜브 언론 이게
대안으로 자라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모든 문명의 이기가 그랬듯이 유튜브도 악용될 소지가 있죠. 그래서 자율 규제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또 말하자면 정부 차원에서 규제 틀 같은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사고 현장에 유튜브가 언론보다 먼저 가면은 유튜브가 언론입니다. 기자는 집에 있고 유튜버는 현장에 있으면 유튜버가 기자입니다. 기자가 떠도는 잡설로 기사를 만들고 유튜버가 취재한 사실로 기사를 만들면 유튜브 기사가 기사입니다. 이게 누구인가 말이죠. 지난 3월에 취임한 선우정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사보에서 밝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 위기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신 대로 아주 극렬한 유튜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가 언론으로 기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만은 또 나름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대응할 문제들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와닿네요. 유튜브 언론, 대한 언론이 되고 안 되고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자기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원칙을 언론을 자처한 유튜버들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좀 밀착된 팩트 베이스의 그런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팩트만으로도 이렇게 이 왜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팩트 파인딩, 팩트 체킹을 하는 한편 진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비상시국회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은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표현의 자유 억압받고 있고 언론에 대해서 국민들 걱정하는 많은 이때 언론 비상시국회의에 이필재 대변인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들 관련된 분들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백운계 정치본색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